좌장은 한국갈등학회장이신 전북대학교 하동현 교수님께서, 발제는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자 국내 최초 갈등해결학 박사이신 강영진님께서, 종합토론은 대진대 부총장이신 소성규님, 법제처 법제심의관 권준율님, 한국갈등관리학회장 최병학님,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부소장이신 김은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근무하고 있는 한국갈등학회장을 맡고 있는 하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 세션은 국민 통합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라면, 지금 두 번째 세션은 이제 그런 아까 뭐 정치의 제도와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갈등 관리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법제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어떻게 이제 좀 더 고도화시키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상당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영진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에 관련된 네 분의 이제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15분 정도 이제 강 원장님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15분 정도 이제 원장님의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갈등해결연구원의 강영진 원장님. 안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대 토론을 맡아주실 대진대 부총장님이신 소상규 부총장님, 소승규 부총장님. 그리고 법제처 법제심의관인 권준율 심의관님. 한국갈등관리학회장님이신 최병학 회장님. 그리고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부소장님이신 김은하 부소장님. 예, 그러면 먼저 15분 정도 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이따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오늘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데, 많은 분들이 그 지금까지 모르고 일부는 지금 모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은찬 총리님이나 조한익 사장님이 아시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 갈등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걸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2021년에 정경련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한국의 갈등과 갈등 관리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런 저 자료인데요. 경제계에서 볼 때도 우리 사회 갈등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러울 정도고, 평소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많이 체감하기 때문에 조사한 것 같은데,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39개 중에서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 분야 4위, 경제 분야 동메달, 사회 분야 은메달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등관리 지수 순입니다. 갈등관리 지수라는 것은 정부가 사회 갈등을 예방,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갈등관리 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갈등을 다루는 제도적 역량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경련이 조사 연구한 결과입니다. 1위 핀란드의 경우에는 95점인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6점, 거의 낙제점 수준입니다. 이래서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갈등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비용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아까 많이 얘기됐지만 우선 유명한 삼성경제연구소 1차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의 갈등 수준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정도로만 낮추더라도 GDP가 27%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갈등으로 GDP의 27%를 따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후에 4년 후에 또 산수경제연구소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때 한국의 갈등 수준 OECD 국가 중 2위로 올라섰고 그에 따른 갈등 비용은 연간 최대 24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 의뢰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갈등 비용이 연평균 23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갈등 비용 전체가 아니라 갈등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한 겁니다. 근데 갈등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은 직간접 비목이 포함되는데 제대로 조사한다면 실제 갈등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거라는 게 저는 보입니다. 근데 갈등은 사실 경제적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국정 아젠다를 추진하는데 건립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아까 조항희 사장님도 현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잡아갈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물도 그렇지만 핵심이 전력을 얼마나 안정되게 충분하게 제대로 조기에 공급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발전시설도 있지만 특히 더 중요한 건 전력망입니다. 전력망을 앞으로 메가 프로젝트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현재보다 72% 이상 증설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걸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요 주민들의 반발, 또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 또 지자체 인허가 지체 그런 게 바로 이제 갈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인 거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전력망 확충이 얼마나 지체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완공된 신탕진 신탕진 송전솔로 사례입니다. 이게 거리가 35km거든요. 35km의 송전선을 건설하는데 무려 21년이 걸렸습니다. 그 걸린 속도를 계산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인가 체감하기 위해서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들하고 비교해봤습니다. 거북이 중에서도 가장 느린 거북이는 육지거북인데요. 이 송전선을 건설한 시간이 당진에서 건설한 시간이 육지거북이보다 1842배 느렸습니다. 거북이보다 더 느린 게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보다 또 246배 느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가번호가 8이죠. 빨리빨리 문화가 국가번호까지 될 정도로 빨리빨리로 상징되는 게 한국의 문화,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한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됐는데 어떻게 송전선으로 건설해야만 이렇게 달팽이보다 느린지 의아함이죠. 그 원인은 바로 뭘까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걸 우려하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체, 즉 갈등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갈등이 많고 또 해결이 잘 안 될까 하는 게 이제 많은 이들의 이제 의문이기도 한데 이미 1세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갈등을 전공한 입장에서 볼 때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 6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한국의 굴곡 많은 현대사가 우선 거의 원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문화독재. 이것 때문에 지역적 정체성도 나뉘고 적대적 대립이 계속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특히 양극화 성장이 계속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그걸 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 정치는 조정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해왔죠. 그리고 사회적 완충 장치도 미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적 문화가 강해져.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전에 낡은 행정 제도 안에 높아진 시민의식과 충돌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갈등이 빈번한 갈등에 대해서 대처하는 시스템은 미비되거나 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도 필요한데 또 갖춰져 있지 않고 6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나눠보면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주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 5, 6번의 요인이 공공갈등 형태로 나타나고요. 위에 세 요인은 공공갈등 관련해서는 배경 요인으로 또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히 공공 분야의 갈등이 제일 많은 건데요. 이 대처 방향,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1, 4번의 요인은 거의 우리 사회 구조화된 거여서 쉽게 고치기 힘듭니다. 객관적인 조건처럼 되어 있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고
다만 제도적 개선 노력을 많이 나가야 될 텐데 이것도 중장기 과정이죠.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갈등이 많고 해결이 잘 안 되는 직접 경기 북부 지역의 포천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갈등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거기에 있고요. 저는 법학자입니다. 법학 전공이고요. 법학적 시각에서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0분인데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제가 이러고 있을까? 30년, 제가 95년도, 대진대학에 93년도에 와서 3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갈등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한 그 사례를 가지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아마도 의정부에 가보면 호원동이라는 데 예비군 부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예비군 훈련 받는 곳입니다. 그것을 의정부의 세 곳, 경민대역, 금호동 2군지사 자일동이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누구도 찬성하지 않지요. 수기공로나 토론회 여러 가지 것을 거쳐서 지금은 자일동으로 확정됐습니다. 제가 그 공론화에 자문단장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갈등 관리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고요. 누구나 다 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김동연 도지사 임기 4년 중에 3년을 풀로 3년입니다. 첫 기획부터 수기공로나 토론회, 경기 남북부 10개 시군 토론회 제가 좌장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그걸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갈등이 일어나고 왜 안 될까? 우리 강영진 박사님 6개 사례 충분히 동의하고요. 아마도 제 경험치고로 보면 역사성, 훈요식조에 대한 역사성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조는 기초지자체, 특광도, 중앙정부가 라는 세 가지 구조인데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8대2, 28법칙이라고 하죠. 요즘은 한 7대 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7.5대 2.5.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라고 선거하지만 의미가 없죠. 단체잖아요. 일본식 용어죠. 지방정부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거든요. 선거해도 주민들이 뽑아도 결국에는 예산 따로 기재부, 지금은 이제 기획예산청이에요. 관료들이 또 청와대하고 대통령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대통령 중심제인가? 모든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을 장관을 시킵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 이때가 지금 제일 많죠. 상권이 분립돼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하고 신분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장관이라는 행정부하고 이게 아주 독특한 순수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복합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왜 해야 되느냐? 전제를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제도와 법제화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형 제도 설계를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그 강영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6년 7월 현재 광역도 특광도죠. 17 전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저도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을 해보니까 226개 지자체 가운데 169곳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법이 정해지면 그 법에 위임을 받은 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97, 8%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법을 만든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조사를 이번 토론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할 때 만들었던 청년수당 및 청년기본조례는 법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고요. 이건 당시에 성남과 서울특별시가 같이 했던 거고요. 코로나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택배 관련해 가지고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라는 것이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 만들어지고 뒤에 그 조례가 검증이 되니까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예외지만 이렇게 조례가 먼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서 이게 대통령 중심제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차이인데요. 이게 법률 제도화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영진 박사님이 충분히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법제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갈등 영향 분석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절차라든지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가지고요. 대통령 중심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기 공론화 토론회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전문 인력, 아마 이 한양대 같은 이런 케이스인데요.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평가 체계의 피드백도 정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게 법의 제정의 기본 방향인데요. 그 기본 방향은 총리실이든 지금 많이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는 대령,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고 대령이지만 준비는 잘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법 제정 전략이, 입법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법을 완벽하게 내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20년 논의한 것을 다 갖추어서 법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정말 논쟁이 없는 것만 가지고 선입법 후 개정 전략, 저는 공공갈등 기본법 또 내지는 이런 공공갈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우선 논란이 없는 것만 가지고 선입법을 하고 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면서 10분 넘지 않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발제하신 부분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안은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서 5건이 제출되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안 소위조차 열리지 못했고 임기만이 폐기되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한 건의 의원이 발의만 제출된 상태이고 또 여전히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령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중앙부처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갈등관리 장치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올해 2026년 5월 11일자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갈등 공론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훈령의 핵심 규정은 공공갈등 공론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필요시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두어 선정된 의제의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1대 정부안에서 규정하려던 공론화 대상 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신 분은 법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도 형식은 국기이므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규범적은 있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법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율 대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계획 수립이나 영향 분석 실시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민간위원에게 비밀 유지 임무나 결격 사유 내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위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형식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갈등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하였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갈등관리 업무는 지자체 자율권한으로 의무 적용 시 자치권 침해 및 지방분권 저해 우려가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갈등 가능성이 낮은 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갖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도 대규모 사업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적용 대상을 종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갈등 관리 범위가 과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갈등 관리 대상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포함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일정한 제도적 틀 아래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게 하고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국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당시 수렴 결과 의견을 제출한 80개 지자체 중 90%에 달하는 72개 지자체가 행정부담, 재정 운영 등조의 유사 의견 등을 사례로 의무 적용에 부정적으로 인탁한 점은 조금 극복해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코멘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에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임기말로 폐기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조금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서 그 회의록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가 좀 눈에 들어온 것이 중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발제자께서는 기존의 공청회나 설명의 등과는 달리 갈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는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서 기존 행정 절차와 전혀 다른 꼭 필요한 절차를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반대 의견은 기존의 어떤 공청회 등과의 중복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갈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가 기존의 공청회나 설명 등에서 의견 수렴은 물론 이를 넘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는 없는지, 다시 말하면 공청회는 의견 수렴이지만 이 갈등 공론화 수기 과정은 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갈등을 중재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포섭하는 것으로 만약 볼 수 있다면 갈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관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절차를 규정한 공청회 등은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그렇다면 입법에 좀 허들을 하나 더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병학 갈등관리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학입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해서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갈등관리학회 회장님이세요. 지금 좌장님이, 정국대 교수님이.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발제하셨던 은재호 박사님도 갈등학회 전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갈등관리학회거든요. 이게 뭐지? 갈등과 관련된 학회가 우리나라 소단법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가 빨리 좀 등록을 했는데 갈등관리학회로, 그러고서 이제 주로 지역에서 현장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 이름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학회로 해서 주로 수도권 중심,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학회가, 전문학회가 있구나, 이렇게 혼동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발제해 주시는 강행진 박사님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이 법안 관계는, 법제화 관계는 사실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저도 여러 번 국회에 좀 왔던 기억도 나고, 저희 학회도 21년도에 그때 이명수 의원님 또 야당 의원님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법제화를 또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한국행정연구원 쪽에서도 또 여러 세 분 국회의원님 모시고서 또 추진한 적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법제시행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1대 국회에서 벌써 5번째 진행되고 있다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아니고 사회통합위원회였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서 한국행정학회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
일종의 이제 법안을 초안을 마련하는 기초 연구였습니다. 그때 이제 은지호 박사님 또 강영주 박사님도 그때 연구진을 참여하셨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법안을 이제 초안을 이제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여 차례 이게 의원입법, 정부 입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의원입법이 이제 주를 이뤘는데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성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겹게 안 되고 있나, 이번에는 잘 될 수 있나, 그 문제 한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아까도 반대 찬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국행정연구원의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특집을 했을 때 원고를 사실 좀 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때 쓰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찝었거든요. 왜 갈등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안 될까? 반대자는 과연 스테이크 홀더든 누굴까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지만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의원님들 중에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로이어들이.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 오해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갈등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처리 이전에 조정과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해결을 하자는 주의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 법이 없게 되면 결국은 사법적 처리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공무원들 특히 이제 지자체 쪽에서 정부의 과잉 간섭이고 부담이고 뭐 이렇게 해서 반대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갈등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의무사항이 돼야 될 타인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이제 금액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갖다가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필수적인 요건은 반드시 이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법안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선 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들은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완벽하게 만들게 되면 워낙 그게 어렵고 하다 보면 다음번에 하자 하다 보면 이게 하무 세월이 된다는 것을 익히 봐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가 좀 앞으로 좀 계속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교육훈련 문제, 그다음에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주로 이제 그 보조적 장치에서 늘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격관계, 이를테면 이제 갈등 뭐 조정사라든가 이런 자격 문제, 그다음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갈등관리 업무는 깊이 업무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책조항 같은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여간에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총대를 메고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조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실행 계획을 잘 짜서 실효성 있게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된다면 좀 더 보완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은아 부소장님께서 또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앉아 계시기 힘드시죠? 10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에서 건강갈등 현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법학자의 시각이 아니고 수년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지역사회 등에서 갈등 현장을 경험한 이 전문가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영진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갈등 해결학 박사님답게 필요한 내용 모두 훌륭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 저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관리 법제화는 앞으로 필요한 제도가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지만 이미 늦은 제도입니다. 발제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나라 갈등 지수는 OECD 중에서 3위이고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200조 원이 넘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공공사업들이 대부분 갈등이라는 통과 의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수의 그 이견이 큰 갈등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여 엄청난 공공이익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또 그 지역에서 주민 간이나 또 주민과 공공기관 간에 넘을 수 없는 갈등벽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갈등관리 법제화가 이미 늦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갈등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이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도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공공갈등은 사회적 비용이 수천억 원에 들고 이르기도 하는데 지역 공동체에 또 오랫동안 분열시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하며 좋은 일이라는 그 정도의 인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갈등관리도 안전관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본 책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제안은 단순히 갈등 조정 절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정책을 추진하는 그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다 말씀하신 관계로 시간 관계상 3가지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발제와 현재 검토 중인 그 법안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는 사항 하나를 저는 조심스럽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세계가 새로운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의 사활을 걸고 있지요. 강영진 박사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우리나라도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그 건설과 수요 전력 확보에 국가적 총력을 모으고 있지요. 이는 일부 지역의 갈등관리 성패가 전체로 좌우하는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서도 예시했듯이 북당진에서 신탕벌간 송전선로 35km가 갈등 민원과 지자체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고 21년 만에야 준공된 사례가 있고 또 동해안에 건설해놓은 그 발전소는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그 송전선로와 전환소 건설이 이 주민들과 제 갈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아직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전탑을 경과하는 마을에 일부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는 아무리 중요한 공공사업도 한없이 필요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이 갈등조정협의회 제도도 소수의 그 강경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건설 등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토지 수용제와 같이 국가나 사회적으로 다수의 편익이 크고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공공사업에 관련된 이러한 갈등의 경우에는 소수의 권리 부장을 그 전제로 하고 절대 다수의 의견을 전체 합의로 간주를 하여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 소수 이견에 인한 중요한 공공사업 지연이나 이 해저를 방지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을 접해보았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갈등을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갈등은 법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행정이 먼저 대화하도록 만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도록 만들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 국가적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라요, 갈등을 민주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는 그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갈등관리 법제화가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갈등 문제에 인볼브된 분이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감사원에 당하고 대충 하면은 임기를 마친다.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한마디 민간이 해결하면 돈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죠. 제 경험으로는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건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앉아서 거기 상주하면서 대화하고 또 오피니언 리더가 누군지 가서 만나고 저 집은 언제 소주가 노리고 이런 거에 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스킨십을 맺어야 소통이 되는 건데 그게 일반 논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눈에 번쩍 들리는데 면책조항을 해요. 면책조항.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갈등 관리에서 면책조항을 좀 넣어주셔야지 이게 살지. 나머지 그냥 교육을 시키고 그저 어떤 갈등 관리에 어떤 절차 넣는 것보다도 핵심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 건의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네 분 말씀 다 공감하고요. 특히 권준일 경찰시민관께서 전문답게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셨는데 특히 입법 추진 과정에서 또는 보완될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김은호 소장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조한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조항 또는 아주 일부의 비합리적인 근거 없는 반대인데도 그것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합의나 동의를 요구하는 건 없지만 갈등 관리 차원에서는 대개 그걸 기본 전제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사실 갈등이라는 과정에서 고민점입니다. 그래서 어그리먼트와 컨센서스 부분하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어떤 동의라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있는데 아까 조항 기사님 말씀하신 면책조항 이거는 앞으로 특히 적극 행정 차원에서도 지금 이미 방송되신 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갈등을 다룰 때, 갈등 민원을 다룰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안전장치인데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진짜 비합리적인 소수의 반대 문제를 공공사업 차원에서 공공성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좀 계속 고민해가지고 이번 법안은 안 넘기고 추후에 보완할 때 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갈등학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저도 주로 이런 토론에 나가면 주로 발제나 토론으로 참전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저 약간 어울리지 않는 사회를 하게 돼가지고 좀 할 말은 많지만 좀 아쉽게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만 오늘 귀중한 발제와 토론을 듣고 앞으로 저희들도
저희 뭐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오늘 한양대도 이제 갈등과 문제연구소가 이제 공조정실 지정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지금 전국대 이제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업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 갈등에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오늘 이 토론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